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4회 필기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시험부터 이제 CBT 시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시험지로 이제 시험을 보셨던 방식에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보시고 이제 푸는 그런 문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수험생들의 그 시험 문제가 다 같진 않습니다.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항이 다 그 문제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복원하는 이제 과정에서 시험 보셨던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80문제, 그러니까 과목당 20문제씩 추려서 80문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기출문제를 풀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소방 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화재 시 인체의 피 속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에 가장 장애를 주는 물질은? 자, 이 문제는 시험에 자주 나왔던 물질입니다. 그죠?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재 시에 인체의 피 속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에 자, 장애를 주는 물질이다. 바로 이거는 CO, 일산화탄소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이거는 일산화탄소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CO, 일산화탄소가 답이 되겠네요. 1번. 다음 문제 2번.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자, 1번.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발화하기 쉽다. 자, 온도가 낮으면 오히려 화재는 덜 일어나겠죠. 그죠? 틀렸고요. 2번. 습도가 높기 때문에 발화의 위험이 높다. 습도가 어때요? 낮죠? 겨울에는 습도가 높지 않고 낮습니다. 3번. 화기의 취급 빈도가 많고 습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네요. 자, 겨울철은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화기를 취급하는 이용이 많겠죠. 그죠? 그리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바로 발화의 위험이 높은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으며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틀렸죠? 그래서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3번. 열의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열 전달의 종류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전도, 복사, 대류. 그죠? 자, 보기를 보시면 1번의 전도, 2번의 흡수, 3번의 복사, 4번의 대류. 그래서 열 전달 방법이 아닌 것은 2번의 흡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4번. 건축물의 재료로서 내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 건축물 재료 중에서 내화 성능이라고 하는 거는 화재에 견디는 거죠. 그렇죠? 견디는 성능을 갖고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1번 목재, 2번 유성 페인트, 3번 벽지, 4번 석고보드. 자, 이 중에서 내화 성능을 갖고 있는 재료는 석고보드가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4번. 다음 문제 5번. 가연물질이 재로 덮인 숯불 모양으로 불꽃 없이 착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 어떻게 단서냐? 불꽃 없이 착화한다. 불꽃이 없대요. 그리고는 바로 무염 착화가 되겠네요. 무염이라고 하는 거는 불꽃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염 착화. 반대로 자, 불꽃이 있다. 불꽃이 발생되면서 자, 불이 착화되는 현상은 반대로 발염 착화가 되겠죠. 그죠? 답은 2번에 무염 착화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문제 6번. 밀폐 용기 속에 액화 이산화탄소를 가열하여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서로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자, 같아지게 될 때의 온도. 이거를 바로 임계 온도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임계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1번에 임계점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다음 문제 7번. 최적비로 메탄이 80%, 에탄이 15%, 프로판이 4%, 부탄이 1%인 혼합기체가 있다. 이 기체의 공기 중에서의 폭발 하한계는 약 몇 %인가? 단, 공기 중 단일가스의 폭발 하한계는 CH4가 5%, C2H6이 2%, C4H10이 1.8%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
자, 혼합기체의 폭발 한계를 지금 구하는 거죠. 그렇죠? 폭발 한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폭발 한계를 구할 때는 르 샤틀리에의 법칙을 이용해서 자,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계산 문제니까 보실게요. 자, 르 샤틀리의 법칙에 의해서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혼합기체의 폭발 한계 L 값은 자, L 값은 바로 자, 지금 여기 단일 가스가 네 가지의 가스가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여기는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L3분의 V3, 그리고 L4분의 자, V4. 가스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를 쓴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면 여기 세 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분의 자, 100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 100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자, 가스. 자, 혼합가스에서의 그 비율이 다 합한 게 100%이기 때문에 여기를 100으로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100. 자, 이제 그 문제에 주어진 값들을 하나씩 대입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자, 메탄이 80%, 최적비가 80%고 그 다음에 폭발 한계가 5%니까 여기는 5분의 80, 그죠? 요거 L1, L2, L3 요거는 단일 가스의 폭발 한계가 되는 거고요. V1, V2, V3 요것들은 기체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부피비. 자, 그래서 5분의 80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에탄이 15%인데 에탄의 자, 어때요? 에탄의 폭발 한계가 2%. 그래서 2분의 15가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판이 4%인데 마찬가지로 폭발 한계가 2이기 때문에 2분의 4 플러스 마지막으로 부탄이 1%인데 부탄의 폭발 한계가 1.8%니까 1.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분의 100.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80%, 15%, 4%, 1% 합친 게 100이니까 여기가 100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합친 값이 50이다. 그럼 50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50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대략적으로 3.8 정도가 나옵니다. 3.8%.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다음 문제 8번. 셀룰로이드 화재 시 이용되는 소화 방법은 자, 여기서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는 위험물 중에서 제5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 제5류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서 셀룰로이드 화재 시 이용되는 소화 방법은 바로 화재 초기에 자, 대량으로 물을 뿌려서 소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에 대량 주수를 한다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다음 문제 9번. 불꽃의 색깔에 의한 온도의 측정에서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색깔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색깔을 이제 보시면은 자, 보기에 나와 있는 색을 다 적어 볼게요. 암적색 나왔고요. 그다음 백적색. 자, 백적색. 그다음에 황적색. 황적색 나왔고요. 그다음에 휘백색.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게 또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 주는 거냐면 자, 이게 있어요. 중요한 내용인데. 자, 불꽃의 색깔이 자, 밝을수록 색깔이 밝을수록 뭐하다? 온도가 높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불꽃의 색깔이 뭐할수록 밝을수록 온도는 뭐하다?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 그래서 이 보기를 쭉 보시면은 자, 답이 3번이에요. 3번. 자, 3번에 뭐라고 나왔냐? 암적색 나왔죠? 암적색 나왔고요. 그다음 황적색, 그다음 백적색, 마지막에 휘백색. 자, 보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낮은 온도에서부터 높은 온도의 순서로 나열한 거래요. 어때요? 암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색깔이 더 밝아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불꽃의 색깔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로 쓴 게 바로 보기 3번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온도가 몇 도인지는 이 문제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불꽃의 색깔이 밝은지 어두운지만 비교가 가능하면 온도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온도.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10번. 자, 갑종 방화문의 성능으로 적합한 것은 자, 갑종 방화문과 을종 방화문이 있는데 여기서 갑종 방화문의 성능은 바로 비차열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을종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비차열은 30분 이상 성능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열과 이제 비차열을 이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차열이라고 하는 거는 열과 화염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차열은. 그런데 비차열은 자, 열은 막아주지 못하고 화염만 막아주는 것을 비차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종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비차열이 1시간 이상 성능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11번. 불꽃이 붙은 후 점화원을 뗀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은 이거는 이제 용어를 물어본 거예요. 용어. 자, 뭐냐?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이다. 그러니까 불꽃을 올리지 않았다. 뭐예요? 바로 잔진 시간이 되는 거죠. 또는 잔신 시간. 근데 반대로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경과 시간은 이건 뭐예요? 바로 잔염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꽃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잔진 시간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다음 12번. 다음 중 열의 전달 형태를 나타내는 법칙이 아닌 것은 자, 보기에 법칙 4가지가 나와 있어요. 1번의 프리게의 법칙, 2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 3번 뉴턴의 냉각 법칙, 4번 그레함의 법칙. 자, 이 중에서 자, 열의 전달 형태를 나타내는 법칙이 아닌 것. 자, 1번의 프리게의 법칙은 전도에 관련된 법칙이고요. 2번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은 복사에 관련된 법칙. 그리고 3번의 뉴턴의 냉각 법칙은 대류와 관련된 법칙입니다. 근데 4번의 그레함의 법칙은 바로 이거는 그 기체의 확산 속도와 관련된 법칙이 되는 거죠. 열의 전달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그레함의 법칙이 답이 되겠네요. 4번. 다음 13번. 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피난에 대한 문제네요. 1번.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다. 자, 피난층의 정의를 지금 쓴 거예요. 맞죠?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맞고요. 2번. 피난층은 하나의 건축물에 반드시 한 개만 존재한다. 틀렸죠? 자, 건축물의 피난층은 한 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 존재할 수도 있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3번. 직통 계단은 건축물의 어떤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이르는 경로가 계단과 계단참만을 통하여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을 말한다. 자, 3번도 맞는 내용이고요. 4번. 피난을 위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 계단은 도름 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14번. 건축물의 방화 계획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공간적 대응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특별 피난 계단, 2번 제한 설비, 3번 직통 계단, 4번 방화 구획. 자, 이 중에서 공간적 대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이네요. 제한 설비. 제한 설비는 공간적 대응이 아닌 설비적 대응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2번. 다음 15번. 자, 가연 물질이 완전 연소하면 어떤 물질이 발생하는가? 자, 완전 연소 생성물을 물어본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완전 연소입니다. 완전 연소. 완전 연소라고 하는 거는 산소와 반응한 거죠. 완전 연소. 자, 완전 연소했을 때는 뭐가 발생하냐면은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산화탄소. 산소와 지금 결합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 불완전 연소다. 자,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뭐가 발생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을음. 그죠? 그을음 같은 게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인 경우에는 바로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 연소인 경우에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요. 불완전 연소인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와 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에 이산화탄소와 물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16번. 건물의 굴뚝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택 이펙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평상시 건물 내의 기류 분포를 지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화재 시 연기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맞고요. 2번.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은 경우 저층부에서는 외부에서 실내 방향으로 공기의 흐름이 생긴다. 맞죠? 3번. 고층 건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주로 저층 건물에서 나타나는 효과이다. 이거는 반대로 얘기했네요. 저층 건물이 아니라 고층 건물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4번. 온도에 따른 공기의 밀도차 때문에 발생되는 공기의 흐름 현상이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굴뚝 효과입니다. 답은 3번. 다음 17번. 특수 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특수 가연물의 종류가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면화류, 2번 사류, 3번 볏짚류, 4번 메틸알코올. 자, 이 중에서 특수 가연물이 아닌 것은 4번이네요. 메틸알코올. 자, 메틸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 중에서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메틸알코올입니다. 특수 가연물이 아니죠. 답은 4번. 다음 18번. 가연물질의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험에 잘 나왔던 거예요. 가연물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걸 찾으시면 돼요. 1번. 산화하기 쉽고 산소와 결합 시 발열량이 커야 한다. 그죠? 발열량이 커야 잘 타는 거예요. 2번.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한다? 틀렸죠. 반대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가연물이 연소하기 쉽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열의 축적이 용이하여야 한다. 그죠? 축적이 많이 돼야 잘 탈 수 있고요. 4번.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쉬워야 한다. 그래서 연쇄 반응은 연소의 4요소 중에 하나죠. 연쇄 반응이 잘 이루어져야 연소하기 쉽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다음 19번. 50BTU의 열량은 몇 칼로리에 해당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간단한 문제인데, 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BTU라고 하는 건 뭐냐? 브리티시 서멀 유닛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입니다. BTU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칼로리와 BTU의 관계를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1BTU는 칼로리로 따지면 바로 252 칼로리에 해당이 됩니다. 1BTU는 252 칼로리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0BTU다. 자, 50BTU가 얼마냐? 어떻게 해주면 돼요? 1BTU가 252 칼로리니까 여기다 50 곱하기 251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1BTU가 252니까 계산해 주시면 12,600 칼로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답이 됩니다. 답 20번. 프로판가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프로판가스 1번. 누출된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에 모인다. 틀렸네요. 자,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천장에 뜨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서 모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가스 비중은 약 0.5이다. 아니죠? 자, 가스의 비중이 1보다 크면 공기보다 무거운 거고요. 1보다 작으면 공기보다 가벼운 겁니다. 그런데 프로판가스는 공기보다 무겁죠?
자, 그래서 가스 비중은 0.5가 아니라 1.5가 맞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연소 범위는 약 2.2에서 9.5 볼륨 퍼센트이다. 3번이 맞네요. 다음 4번 프로판가스는 LNG의 주성분이다? 아니죠. 프로판가스는 LPG의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계속해서 문제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자, 일정 전압을 가진 전지에 부하를 걸면 단자 전압이 내려간다. 그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자, 여기서 일정한 전압을 가지고 있는 전지에 자, 일정한 부하,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구 같은 거 있죠. 자, 부하를 걸면 단자 전압이 자, 내려갑니다. 자, 이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냥 바로 분극 작용인 거죠. 또는 성극 작용. 그래서 전지에 부하를 걸면 그 양극 표면에 바로 뭐가 발생해요? 수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자 전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바로 이거는 분극 작용 때문에 단자의 전압이 낮아지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22번. 리액턴스의 역수를 무엇이라 하는가? 자, 이건 용어를 물어본 거예요. 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리액턴스의 역수를 물어봤는데, 자, 하나씩 보시면 첫 번째 저항. 자, 저항의 역수. 자, 저항의 역수는 뭔가요? 저항. 저항의 역수가 뭐예요? 바로 콘덕턴스죠. 그죠? 콘덕턴스가 저항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리액턴스. 자, 리액턴스예요. 리액턴스의 역수는 뭐냐? 리액턴스의 역수가 바로 서셉턴스죠. 서셉턴스고요. 그 다음에 임피던스의 역수가 바로 어드미턴스죠. 어드미턴스. 이렇게 해서 서로 역수의 관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저항과 콘덕턴스는 역수의 관계에 있고요. 리액턴스와 서셉턴스가 역수의 관계, 그리고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가 서로 역수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리액턴스의 역수를 물어봤으니까 바로 서셉턴스가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 다음 23번.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자,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을 물어봤어요. 1번 렌츠의 법칙, 2번 비오사바르의 법칙, 3번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4번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자, 이 중에서 전류에 의한 자개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바로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 되는 거죠. 그죠? 답은 3번. 다음 24번. 회로에서 AB 단자에 200V를 인가할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자, 간단한 문제네요. 자, 보세요. 자, 일단 회로를 그려보면은 자, 저항이 자, 3개의 저항이 이렇게 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개.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자, B. 그다음에 저항값이 여기 2.8옴이고요. 2.8옴. 여기가 2옴. 여기가 3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B 양단에 자, 얼마를 인가했냐면은 200V를 인가했대요. 자, AB 사이에 200V. 자, 200V를 인가했을 때 바로 요 2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을 자,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러면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이 전류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류 I는 R분의 V죠? 예,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회로에 흐르는 전전류를 구하려면 뭐를 먼저 구해주면 돼요? 바로 합성 저항값을 알면 되는 거죠. 합성 저항값. 자,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 2옴과 3옴은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2옴과 3옴. 자, 2옴과 3옴의 자, 합성 저항을 구해보면 자, 병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렬이 연결이니까 더한 거분의 곱한 거. 그죠? 그 저항이 2개니까 더한 거분의 곱한 걸로 구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는 1.2옴이 나옵니다. 1.2옴. 그러면 여기 2.8옴이 있죠. 여기 1.2옴 나왔죠. 합성 저항이. 그럼 2개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합치면 전체 합성 저항은 4옴. 그죠? 4옴이에요, 4옴. 자, 그러면은
전전류는 4분의 200이니까 결과적으로 50A가 되는 겁니다. 전전류. 그러니까 50A가 어디에 흐르냐면은 어디에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그죠? 여기에 50A가 흐르는 겁니다. 전전류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 2옴이 있고 여기에 3옴이 있어요. 그럼 이 50A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항에 또 나눠가겠죠? 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 50A라는 값이 이쪽으로도 흐를 거고 이쪽으로도 흐를 거예요. 그쵸? 그러면 2옴과 3옴이니까 자, 상식적으로 어디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를까요? 어디에? 저항값이 작은 쪽으로 더 많이 흐르겠죠. 그쵸? 왜? 저항과 전류는 뭐 하기 때문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비례. 그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면 2옴과 3옴이니까 50옴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딱 봐도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쪽으로 30A가 흐르고요. 이쪽으로 나머지 20A가 흐르겠죠. 합쳐서 50이 나와야 되니까. 왜? 2대3. 저항의 비가 2대3이니까 전류의 비는 반대로 3대2가 되는 거예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쵸? 자,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2옴 쪽에 흐르는 전류. 어떻게 구하는 거 어떻게? 자, 2옴과 3옴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3옴. 왜? 반비례하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50A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30A라는 값이 나오게 된 거죠.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25번. 그림과 같은 다이오드 게이트 회로에서 출력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단, 다이오드 내의 전압 강하는 무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이오드 내의 전압 강하는 일반적으로 0.7V 정도가 되긴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무시한다 라고 했네요. 자,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자, 지금 세 개의 다이오드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대요. 자, 되어 있고요. 이제 출력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 되네요. 출력. 자, 이쪽이 출력이에요. 출력. 자, 그 다음에 인가되는 전압을 봤더니 여기에 5V가 인가됐고요. 여기에도 5V, 여기에는 0V가 인가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단 이 게이트 회로가 어떤 회로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회로냐? 바로 오화 게이트입니다. 오화 게이트. 오화는 뭐예요? 오화는 모든 입력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1일 때 출력이 나오는 게 오화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오화 게이트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입력, 이쪽이 지금 입력 단위고요. 자, 출력 단위인데 이 출력이 지금 얼마의 전압이 나오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자, 0V죠. 0V. 지금 여기 지금 접지니까 어때요? 전위가 똑같죠? 전위가 똑같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어떻게 돼요? 다이오드는 도통 상태가 아닌 겁니다. 왜? 등전이기 때문에 0V. 그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5V죠. 어때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5V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이쪽이 더 높은 전이니까. 그죠? 이때는 다이오드가 도통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입력이 3개 있는데 3개의 입력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1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가 0V라고 해도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전류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출력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5V가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요 다이오드에서의 전압 강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5V가 그대로 다 여기 나오는 거죠. 출력으로. 그죠? 그러니까 3개의 입력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입력이 1이면 출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V가 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오화 게이트를 나타낸 회로입니다. 오화 게이트. 그래서 답은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26번. 서미스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서미스터, 온도 보정용으로 사용되는 서미스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열을 감지하는 가멸 저항체 소자이다. 1번이네요. 이게 맞네요. 그죠? 이거는 가멸 저항체 소자예요. 서미스터는 1번이 맞고요. 2번.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증가한다. 아니죠. 서미스터는 부저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은 오히려 감소하는 거죠. 부저항 특성이 있어요. 2번 틀렸고요. 3번. 구성은 규소, 아연, 납 등을 혼합한 것이다. 틀렸죠. 그래서 서미스터는 망간이나 코발트, 그리고 니켈,
철 등을 혼합해서 만든 겁니다. 서미스터. 다음 4번. 화학적으로는 수소화물에 해당된다. 자, 수소화물이 아니라 금속 산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1번이 맞네요. 1번. 다음 27번. 주파수가 반으로 줄어들면 주기와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주파수와 주기 그리고 주파수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자, 주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분의 1이죠. 그래서 이 주기와 주파수는 서로 무슨 관계에 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주파수가 2배가 되면 주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주파수가 3배가 되면 주기는 3분의 1 되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각속도는 2 바이 F죠. 무슨 관계에 있어요? 어때요?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비례. 그래서 주파수가 2배면 각속도 2배. 주파수가 3배면 각속도도 3배.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주파수가 반으로 줄었대요. 2분의 1로. 2분의 1로 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2분의 1로 줄어들면 주기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2배로 상승하게 할 거고요. 각속도는 주파수와 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때요? 각속도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감소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주기는 2배로 되고 각속도는 반으로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공식만 알고 있어도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28번. 자, 제어 장치가 제어 대상에 가하는 제어 신호로 제어 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인 것은, 자, 알고 보세요. 자, 제어에 관련된 건데, 자, 이런 거죠. 자, 여기 조절부가 있고요. 여기에 자, 조작부가 있어요. 조작부. 그러니까 하나 일부분만 지금 제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바로 제어 대상이 있어요. 제어 대상. 그러니까 순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조절부와 조작부를 요거를 하나로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해요? 요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요거를 제어 요소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제어 요소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요소의 출력, 제어 장치의 출력인 동시에 제어 대상의 입력이 뭐냐? 여기 들어가는 게 뭐예요? 요것이 바로 뭐예요? 조작량입니다. 조작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어 장치의 출력이 동시에 제어 대상이 입력이 되는 양, 바로 조작량을 물어본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의 조작량이 답이 됩니다. 다음 29번. 직류 출력 전압이 무부하일 때 350V, 전부하 시 300V인 경우 전압 변동률은 약 몇 %인가? 자, 전압 변동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전압 변동률을 이제 이렇게 시그마 이렇게 나타내줘요. 지그자 델타. 자, 전압 변동률은 VR분의 VR0 마이너스 VR 곱하기 100. 그죠? 퍼센트니까 100분율이니까. 자, 그래서 VR이라고 하는 값은 뭐냐? 이것은 바로 전부하 전압이 되는 거고요. VR0가 무부하 시에 전압이 되는 겁니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전부하 시의 전압이 300V라고 했죠? 그리고 무부하일 때의 전압이 350V예요. 350 마이너스 전부하일 때의 전압 300V 곱하기 100 이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17% 정도 나옵니다. 17%.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다음 30번. 인덕턴스가 각각 5헨리와 3헨리인 두 코일을 같은 방향으로, 자, 중요해요.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직렬로 연결하고 인덕턴스를 측정한 결과 15헨리이었다.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이거 뭐예요? 상호 인덕턴스를 물어봤네요. 자, 이것도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죠. 그쵸? 예,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때 여기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경우에는 어떤 방향일 때? 같은 방향일 때 플러스입니다. 같은 방향일 때 플러스예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일 때, 다른 방향일 때 마이너스를 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뭐예요? 같은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를 쓰시는 겁니다. 부호를 플러스. 자, 보실게요. 합성 인덕턴스가 얼마래요? 합성 인덕턴스가 15헨리고요. 그리고 각각의 인덕턴스는 5헨리와 3헨리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써주시고요. 여기는 2M.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뭐예요? 상호. 이거예요, 이거 M. 이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죠. 이 M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얼마냐? 계산해 주시면 2M은 7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는 3.5헨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31번. 자, 적산 전력계의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적산 전력계가 뭐예요? 한 집이나 한 건물 또는 한 지역에서 자, 동일한 전력 공급원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기 기구들이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총량을 측정하는 것을 바로 적산 전력계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적산 전력계의 시험 방법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 시동 전류 시험, 2번 무부하 시험, 3번 잠동 시험, 4번 오차 시험. 자, 이 중에서 적산 전력계의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바로 2번입니다. 무부하 시험. 무부하 시험은 변압기 시험할 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에 무부하 시험이 답이 되는 겁니다. 무부하 시험. 다음 32번. 자,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와 I는 IM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차는 몇 도인가?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먼저 전압 V는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래요. 그죠? 전압이에요. 전류 I는 IM 최대값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90도래요. 자, 이거래요. 그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몇 도냐? 위상차가 몇 도냐? 자, 위상차를 이제 구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파형, 사인파. 이거 사인파죠. 전압은 사인파, 전류는 코사인파입니다. 그래서 위상차를 구할 때는 이 사인파와 코사인파를 하나의 파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어떤 관계식이 있냐? 그 삼각함수에서 이런 게 있어요. 삼각함수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코사인 오메가 T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랑 같습니다. 다시 이거는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가 뭐랑 똑같다고요?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90도랑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삼각함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류의 파형, 코사인 파형을 사인파로 바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자, I는 다시 써볼게요. 이거. 자, I는 IM. 자, 코사인을 뭘로 바꾼다고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사인으로. 사인. 자, 여기 마이너스 90도는 있어요. 오메가 T 대신, 오메가 T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메가 T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다고요. 오메가 T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다고요. 그럼 얼마가 돼요? 오메가 T 플러스 90도에다가 이거 하나 있죠? 뒤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90도는 사라지겠네요. 그죠? 사라져요. 자, 그러면 전압은 오메가 T 플러스 45도고요. 전류는 오메가 T입니다. 뒤에 0도. 그죠? 자, 어떻게 한다고요? 위상차. 자, 위상차는 차니까 절대값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값. 자, 전압은
오메가 t 플러스 45. 그죠? 45도. 빼기 전류는 그냥 오메가 t잖아. 오메가 t. 오메가 t. 그죠? 그래서 오메가 t가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러면 위상차가 몇 도다? 위상차는 45도만큼의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답은 45도. 답은 몇 번? 2번에 답이 있습니다. 2번. 다음 33번. 전원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다이오드는, 자, 전원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한다. 예, 정전압 다이오드를 말하는 거죠. 답은 2번에 제너 다이오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을 안정하게 유지해주는 다이오드가 뭐다? 제너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답은 2번. 다음 34번. 필터가 없는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에서 2차 측 평균 직류 전압이 저항 5옴의 부하에 접속되어 24V가 공급된다. 입력 전압의 최대값은 몇 볼트인가? 자, 보세요. 자, 이제 뭐를 물어본 거냐면은 입력 전압의 최대값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는 뭐예요? 전파 정류죠. 전파 정류파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예요. 단상. 자,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는 뭐라고요? 전파 정류입니다. 전파 정류. 자, 전파 정류이기 때문에 그 전압의 평균 전압값과 최대 전압과의 관계식이 이렇게 돼요. 자, VAV 평균. 자, 평균값. 전압의 평균값은 얼마냐? 바로 파이분의 2 곱하기 VM입니다. 그래서 자, 전압의 평균값은 전압의 최대값의 몇 배라고요? 파이분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자, 평균값이 나왔어요. 뭘 이용하라고요?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요. 최대값을. 그러면 VM은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이 되는 거죠. 그쵸? 평균값이 파이분의 2 VM이니까 반대로 하면 VM은 2분의 파이 곱하기 평균값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대입해 보시면 돼요. 2분의 파이 곱하기 자, 평균 직류 전압이 얼마래요? 몇 볼트? 24볼트래요. 그죠? 이거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거 약분하시면 약분해버리면 12죠? 얼마? 12파이. 답은 12파이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2번. 다음 35번. 자체 인덕턴스가 20mm 헬리인 코일에 30A의 전류가 흐른 경우 축적된 에너지는 몇 줄인가? 바로 축적 에너지를 자 물어봤습니다. 35번 문제. 자, 이것도 공식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축적 에너지 W는 2분의 1 곱하기 Li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자, 축적 에너지의 W는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자, 문제에 나온 값들만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자체 인덕턴스가 20mH 헬리래요. 20mH 헬리니까 20 곱하기 얼마?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미리 헬리니까. 그죠? 미리 헬리. 곱하기 자, 전류는 30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30의 제곱이죠. 30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축적된 에너지는 정확히 9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36번. 어떤 회로에 전압을 인가하니 90도 이상이 뒤진 전류가 흘렀다. 자, 이 회로는 어떤 회로냐? 자, 보세요. 간단해요.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같은 위상이라는 거죠. 동상이다. 그 뭐냐? 동상인 경우에는 무슨 회로? 저항만 있는 회로입니다. 저항만 있는 회로, R회로. 아시겠죠?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면은 바로 R회로, 저항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IC.
요 IC 한번 기억해. IC를 기억해 주세요. IC 칩 있죠. IC 칩.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잘 보세요. 자, 전류가 전류, 이 I가 전류잖아요. 그죠? 전류가 90도만큼 앞선다. 자, 전류가 앞서면 뭐야? 앞서면 무슨 회로? C회로. 다시요. 전류가 앞서면 뭐라고? 앞선 전류가 흐른다? 뭐다? C회로. 그래서 IC인 경우에는 요거는 C회로가 되는 거야. C회로가. 아시겠죠? 근데 반대로 전류가 더 뒤진다. 뒤진 전류다. 자, 90도만큼 더 뒤진 전류인 경우에는 무슨 회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의 반대. 이거 반대는 바로 L회로가 되는 거죠. L만의 회로.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자, 90도의 위상이 뒤진 전류. 자, 앞선 게 아니라 뒤진 전류래요. 그럼 뭐예요? 뒤진 전류기 때문에 뭐야? L회로가 되는 거죠. 전류가 앞선 전류면 C회로고요. 뒤진 전류면 뭐라고요? L회로가 된다고요. 아시겠죠? L회로. 그래서 이 C회로인 경우에는 이게 용량성. 그죠? 용량성이죠. L회로는 유도성이죠. 유도성. 그래서 답은 2번에 유도성이 답이 되는 겁니다. 앞선 전류, 뒤진 전류. 아시겠죠? IC 기억해주세요. IC. 자, 그 다음 37번 문제. 자,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는, 자, 변환 요소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기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차동 변압기, 2번에 서미스터, 3번에 노즐 플래퍼, 4번에 벨로스. 자, 이 중에서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뭐예요? 바로 1번에 차동 변압기가 되는 거죠. 차동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에는 1개, 2차 측에는 2개의 코일을 연결해주는 변압기가 바로 차동 변압기인데, 이 차동 변압기가 대표적인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1번의 차동 변압기가 되겠죠. 차동 변압기. 다음 38번. 도전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자, 그러니까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방법은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양극 전압을 음극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음극 전압을 양극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양극 전압과 음극 전압을 전부 다 차단시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자, 도전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 상태로 하기 위한 방법 4번이죠. 양극 전압을 음으로 한다.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양극 전압을 음으로 하거나, 음극 전압을 양으로 하거나, 또는 양극 전압과 음극 전압을 차단시키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4번. 다음 39번. 60Hz 사극 슬립 5%인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는 얼마냐? 자, 계산 문제입니다. 자, 회전수를 자, 구하는 문제예요. 자, 회전수예요. 유도 전동기의 회전수 아니면 회전 속도 똑같아요. 회전 속도를 지금 물어본 문제입니다. 회전 속도. 자,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다가 1-s, 슬립이에요, 슬립. 1-s를 곱하는 거죠. 그죠? 자, 회전 속도는 동기 속도에 뭘 곱한다고요? 동기 속도에 1-s를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기 속도는 뭐냐?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죠. 동기 속도 구하는 공식이에요.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곱하기 1-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라고 하는 값은 주파수고요. P는 극수, S는 슬립이 되는 거죠. 슬립. 자, 문제에 나왔으니까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몇 극? 4극. 4극이니까 4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는 60Hz 곱하기 1 마이너스, 자, 슬립은 5%죠. 5%니까 얼마? 0.05가 들어가는 거죠. 5%. 아시겠죠? 이거 5가 들어가면 안 돼요. 5%니까 0.05가 들어가는 겁니다. 계산해 주시면 1710rpm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회전 속도예요. 답은 4번. 다음 40번. 정전 용량 C의 콘덴서에 W의 에너지를 축적하려면 인가 전압은 몇 볼트이어야 하는가? 자, 공식이네요. 공식. 잘 보세요.
자, 어떤 공식이냐? 정전 에너지, 정전 에너지. 정전 에너지 W는 2분의 1 CV 제곱이죠. 그죠? 자, 정전 에너지 W는 뭐라고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요. 그럼 이 식에서 어떤 식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바로 전압. 자, 전압 V가 얼마냐? 이거를 식으로 유도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양변에 2를 곱해서 어떻게 돼요? 2W는 CV 제곱 되겠죠? 2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V제곱은 C분의 2W가 되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자, 전압 V는 얼마예요? 자,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C분의 2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은 루트 C분의 2W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에 답이 있습니다. 3번. 자, 계속해서 문제 4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자, 다음 중 피난 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거는 피난 설비가 피난 설비를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비상벨 설비, 2번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 3번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 4번에 비상 콘센트 설비.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비상벨 설비는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되고요. 2번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도 마찬가지로 경보 설비. 다음 3번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바로 피난 설비가 되는 거네요. 그 다음 4번의 비상 콘센트 설비는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난 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의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피난 설비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3번. 다음 42번. 다음 위험물 중 자기 반응성 물질인 것은, 자, 자기 반응성 물질은 위험물 중에서 제5류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 1번에 황린. 자,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인 자연 발화성 물질이고요. 2번에 염소산 염류는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고요. 그죠? 그다음 3번에 특수 인화물은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입니다. 그래서 4번에 질산 에스테르류가 바로 제5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다음 43번.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한다. 다음 중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의 시장 지역, 2번의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 3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4번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자, 이 중에서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2번입니다. 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불연 재료이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적겠죠. 그죠? 그래서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44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자, 소방안전관리자나 보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경우에는, 자, 30일 이내에 일단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할 때는 14일 이내, 선임된 후에 14일 이내에 바로 누구한테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다음 45번.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필증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받은 자가 잃어버린 완공검사 필증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 필증을 재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자, 보세요. 자, 완공검사 필증을 잃어버려서 재발급받은 경우에, 자, 잃어버린 검사 필증을 찾은 경우에는 바로 며칠 이내에, 바로 10일 이내에 자, 완공 검사 필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10일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46번. 다음 중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1번 스프링클러 설비, 2번 포소화 설비, 3번 분말 소화 설비, 4번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 자, 이 중에서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 등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47번. 소화활동 설비에서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거는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기준을 내서 나온 문제예요. 1번.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거는 맞고요. 2번.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2번도 맞네요. 3번.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맞죠? 자, 4번 틀렸네요. 지하가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자, 지하가중 터널인 경우에는 거리 기준이 없어요. 터널인 경우에는 자, 예상되는 교통량이나 그리고 경사도 등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에만 제연 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4번. 다음 48번.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기술 인력 등록 기준에서 주된 기술 인력과 보조 기술 인력의 최소 인원수로 오른 것은, 자, 보세요. 자, 소방시설 설계업에서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의 주된 기술 인력과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의 최소 인원입니다. 최소. 자, 마찬가지로 주된 기술 인력 1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 기술 인력도 1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49번. 위험물 제조소의 게시판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위험물의 저장 최대 수량 맞고요. 2번 위험물의 유별 품명 맞죠? 3번 위험물에 대한 대처 방법. 3번이 틀렸네요. 자, 위험물에 대한 대처 방법은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다음 4번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3번. 다음 50번. 소방시설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자, 그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기한이 있어요. 바로 시도지사에게 변경된 후로 30일 이내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다음 51번.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소방기본법에서 제일 첫 번째에 나온 사항이에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사항 목적인데 그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사회의 정의 실현, 2번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3번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4번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그래서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인 거죠. 바로 사회의 정의 실현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1번. 52번.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하여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가? 자,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누구에게 하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다음 53번. 위험물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보유해야 할 공지의 너비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이제 공지의 너비를 물어본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면 돼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를 3m 이상으로 하고요.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지의 너비는 5m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이기 때문에 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54번.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1번 피성년 후견인 맞죠? 2번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어때요? 자, 소방시설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기 2번을 보시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답은 2번. 다음 55번.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행정처분 기준은, 자 보세요.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뭐한 거예요? 점검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자 첫 번째 1차로 점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처음에 경고입니다. 경고. 시정명령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의 경고 시정명령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56번.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자 어떤 경우예요?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다음 57번.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부서의 고유 업무 관장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업무가 아닌 걸 찾는 겁니다. 1번 화재조사의 실시, 맞죠? 화재조사 부서이기 때문에 화재조사하는 거 맞고요. 2번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맞죠? 3번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운영 사항, 다 맞는 내용이고요. 4번에 화재 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는 업무 사항이 아닌 거죠. 답은 4번. 다음 58번. 형식 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때의 벌칙으로 맞는 것은, 자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다음 59번. 다음 중 소방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자는, 자 소방용품에 대해서 우수품질 인증을 할 수 있는 자, 바로 소방청장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의 소방청장입니다. 다음 60번.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대상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1번 소화설비, 2번 소방자동차, 3번 소방전용 전산설비, 4번 소방전용 통신설비. 자, 이 중에서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1번의 소화설비가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계속해서 문제 6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스위치의 설치 높이는 최대 몇 미터 높이까지 설치할 수 있는가? 자, 여기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스위치의 설치 높이를 일단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설치 높이는 최대 몇 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냐? 몇 미터예요? 1.5m가 최대 높이입니다. 답은 3번. 다음 62번. 하나의 전용 회로에 설치하는 비상 콘센트는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비상 콘센트 설비의 그 설치 기준에서 하나의 전원 회로에 설치할 수 있는 비상 콘센트는 최대 몇 개예요? 최대 10개입니다. 10개 이하까지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답은 4번. 다음 63번. 바닥에 매설한 통로 유도 등의 조명도로 오른 것은, 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통로 유도 등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매설한 경우에 통로 유도 등의 그 조명도로 오른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매설한 경우에는 자 바로 수평 통로 유도 등의 직상부, 바로 윗부분이죠. 통로 유도 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했을 때 그 조도가 1룩스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상에 설치한 경우에는 통로 유도등을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조도를 쟀을 때 1룩스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 다음 64번.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 보세요.
자, 일국수의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작동한다? 이건 뭐예요? 바로 정온식이죠. 정온식. 정온식 감지기 중에 하나인데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감지기를 했어요. 자,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다? 뭐예요?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의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입니다. 1번. 다음 65번. 누전경보기에서 누전되는 것을 검출하는 것은, 자 보세요. 누전경보기의 그 구성 요소 중에서 누설전류를 검출하는 게 있어요. 어떤 장치예요?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것은 바로 변류기죠. 영상변류기. 답은 3번의 변류기가 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66번. 비상방송 설비는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자, 어때요?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자,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 바로 10초 이하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10초. 다음 67번. 비상 콘센트 보호함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상 콘센트 보호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보호함 표면에 비상 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맞죠? 2번.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맞고요. 3번. 보호함 상부에 녹색의 표시 등을 설치한다. 틀렸네요. 자, 비상 콘센트 보호함 상부에는 녹색의 표시등이 아니라 바로 적색, 빨간색이에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보호함을 옥내 소화전함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옥내 소화전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그죠? 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녹색이 아닌 적색 표시등을 설치합니다. 다음 68번. 차동식 분포형 열 전대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는 다음 중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인가? 자, 1번 핀치 효과, 2번 톰슨 효과, 3번 홀 효과, 4번 제백 효과. 자, 여기서 열 전대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는 뭐예요? 바로 4번의 제백 효과가 되는 거죠. 자, 제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그 금속선을 서로 뭐 했을 때, 자, 접합점의 온도를 달리했을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바로 제백 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열 전대식 감지기나 열 반도체식 감지기는 바로 이렇게 제백 효과를 이용한 감지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제백 효과가 답이 됩니다. 다음 69번.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누설 동축 케이블 또는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몇 옴으로 하는가? 그래서 누설 동축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5옴 합니다. 그죠? 50옴. 답은 4번. 다음 70번. 스포트형 감지기는 몇 도 이상 경사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경사 제한 각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두 가지를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경사 제한 각도는 몇 도? 5도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포트형 감지기인 경우에 경사 제한 각도는 45도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71번. 비상 콘센트 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 등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상교류 220V를 사용할 것. 맞고요. 2번.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2번도 맞죠. 3번. 비상 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 도장을 한 두께 1.2mm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틀렸네요. 그래서 두께가 1.2mm 이상이 아니라 1.6mm 이상의 철판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틀렸어요. 4번. 전원회로의 공급 용량은 단상 교류의 경우 1.5kVA 이상으로 할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다음 72번. 축전지의 용량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축전지의 용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써볼게요. 자, 축전지의 용량은 L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은 요 L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L 값은 바로 용량 저하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K의 값은 용량 환산 시간 K, 그리고 요 I의 값은 바로 방전 전류입니다. 그래서
축전지의 용량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1번의 보수율, 2번의 용량 환산 시간, 3번의 방전 전류, 4번의 부하 전압. 그래서 부하 전압은 용량 산정할 때 필요가 없는 값입니다. 답은 4번. 다음 73번. 아령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령 수신기의 특징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선로수가 적게 들어서 경제적이다. 맞고요. 2번. 선로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맞죠? 3번. 증설 및 이설이 비교적 용이하다. 자, 1, 2, 3번 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에 중계기가 불필요하다. 아니죠? P형 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중계기가 불필요하지만 R형 수신기는 중계기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다음 74번.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온식 감지기는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의 온도보다 몇 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몇 도예요? 바로 공칭 작동 온도가 최고 주의 온도보다 몇 도? 20도씨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의 20도가 답이네요. 다음 75번. 유도등의 전기 회로에 전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자, 이게 뭐냐? 바로 자, 유도등이 삼선식 유도등의 경우에 자, 점등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누전 경보기가 작동되는 때, 2번 비상 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번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었을 때, 4번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자, 이 중에서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번인 거죠. 누전 경보기가 작동되는 때에는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답은 1번. 다음 76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여기서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복도 통로 유도등에 있어서 상용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몇 미터? 자, 상용 전원으로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의 위치에서 자,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반대로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15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쉽게 식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상용 전원으로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20m 이내고요. 비상 전원으로 등을 켜는 경우에는 직선거리 몇 미터? 15m 위치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다음 77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구역에서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거는 수평적 경계구역의 설정 기준 중에서 자, 지하구의 경우에는 몇 미터? 지하구의 길이는 자,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바로 700m 이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답은 3번의 700m 이하가 되는 겁니다. 다음 78번.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높이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 광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송광부와 수광부를 연결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축의 높이는 천장등 높이의 몇 %? 80%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의 80%. 다음 79번.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은? 자, 문제의 답이 나왔네요.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뭐예요? 바로 휴대용 비상 조명등인 거죠. 답은 2번의 휴대용 비상 조명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80번.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도 표지에 대한 설치 기준이에요. 1번.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맞고요. 2번.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맞죠? 3번.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틀렸네요. 자,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부터 얼마예요?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80cm가 아니라 1m 이하가 돼야 맞습니다. 다음 4번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자, 이렇게 해서 8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